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강제 구인하러 왔소이다. 당장 우리와 가지 않으면 저희가 곤란하오니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리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강제 구인하러 온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바람맞는 소리입니다. 강제 구인인가요? 애걸복걸인가요? 이 와중에 윤 대통령이 체포당한 바로 다음 날 윤 대통령의 장모는 이곳에 나타나서 논란인데요. 거긴 또 어딘지 1월 22일 수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트에서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라고 있습니다. 은행의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5월에 가석방이 됐어요. 먼저 그때 당시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직 대통령 친인척 가석방은 처음이라 셀프 가석방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 의견서 내셨는데 같은 입장이신가요? 그러니까 이번 가석방이 대통령에게 부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석방 소감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5월에 가석방 될 때 모습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김묘성 기자님 느닷없이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얘기가 왜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 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었죠. 현직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그 다음 날입니다. 네. 지난 16일에 장모 최은순 씨의 행적이 드러나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어허. 최은순 씨는 지난 16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요양원에서 운전기사와 차량에 오르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이 요양원은요. 최 씨 일가의 가족 회사의 관계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운전기사는 근처 음식점을 경유한 뒤에 최은순 씨를 특정 장소에 내려준 후 자리를 떴습니다. 네. 그리고 약 1시간 뒤가 되는데요. 최은순 씨의 운전기사는 요양원 인근의 작은 스크린 골프장에 도착을 해서 차량을 주차한 뒤에 먼저 골프장 입구로 들어가서 골프채 등등 그 장비를 가져 나오고 트렁크에 싣습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차량 뒷문을 입구와 마주 보도록 주차를 다시 한 다음에 네. 1분이 흘렀습니다. 몇 분 뒤가 흘렀습니다. 한 손에 음료수를, 한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든 최은순 씨가 나와서 차에 다시 탄 뒤에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한 매체가 포착한 모습인데 지난 이 모습이 포착된 날짜가 일단 주목이 되는 거예요. 지난 16일. 여러분께서 뭐 날짜까지 기억하실 필요도 없죠. 이 바쁜 세상에. 그런데 굳이 말씀을 드리면 하루 앞선 15일이 뭐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다가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때 이제 마지못해 자진 출석이라고 윤 대통령은 주장했지만 어쨌든 15일 날 체포가 됐죠. 그 하루 뒤 이튿날 16일 날 윤 대통령의 장모라는 사람이 저렇게 요양원에서 나와서 스크린 골프장에 들어갔다가 다시 뭐 음료수 같은 거 들고 뒷자리에 타는 차 좋다. 차 좋아요 아주. 네, 저런 모습이 포착이 됐어. 일단 정황상 그러면 김현주 평론가님 스크린 골프장엔 뭐 하러 가요 보통? 스크린 골프하러 가죠. 아하. 네. 그리고 뭐 장비 같은 걸 나중에 그 기사분이 들고 나왔다는 걸로 봐서는 네. 분명히 뭐 스크린 골프장에서 스크린 골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이 이제 시점이 묘한 것이 지난 1월 3일에 제1차 그 영장 집행이 무의에 그치고 네. 나서 바로 전날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상 최초로 그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광경이 목격됐기 때문에 사실 모든 국민들이 굉장히 그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장모 되시는 분께서 바로 그 다음 날
스크린 골프장에서 이제 포착이 됐다는 것인데 아마 취재진들이 그 스크린 골프장에 들어가서 그 관계자에게 뭐 이것저것 좀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실 그 관계자 입장에서는 조금 곤란하기도 했을 거예요. 사실 뭐 업장 입장에서는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그 손님인 것이고 뭐 그렇게 자주 오는 편은 아니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들렀다. 그렇지만 뭐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일절 얘기를 한 적도 없고 그래서 뭐 별반 이야기할 것은 없다. 이런 좀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평상시라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일면식도 없고 일절 친인척 관계도 아니라면 스크린 골프 치러 갈 수 있고 또 실제 저 야외 잔디밭 필드 이른바 필드 골프도 치러 갈 수 있죠. 추워도.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님 장모예요. 그 다음 체포된 다음 날이에요. 스크린 골프장 가서 혹시 아이고 우리 사위 어떡하나. 아이고 우리 사위 어떡하나. 이게 뭐 한번 이렇게 샷을 날리면서 걱정한 거예요. 뭡니까 이거?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좀 선뜻 안 되긴 한데 네. 지금 방금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바로 저 스크린 골프를 치기 하루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됐고 네. 그 다음 날 16일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네. 김건희 여사의 근황을 전했거든요. 뭐라 그랬냐면 김건희 여사는 최근 일로 충격이 커서 잘 일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전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루 전에 사위가 체포됐고 또 내 딸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바로 그날에 16일 당일에 이제 장모이자 친정 엄마인 최은순 씨가 지금 왠지 보통 사람 같으면 딸을 위로해 준다거나 걱정한다거나 이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스크린 골프장에 갔다. 이게 뭔가 의아한 행보 아니고 뭔가 좀 보통 사람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네. 의아한 행보다 뭐 의아한 외출이다.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최진경 변호사님, 뭐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일들도 일어나고 있으나 그 와중에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제 우리의 시각으로 봐서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위가 지금 체포당했는데 이튿날 골프 칠 정신이 있나라고 이제 우리의 세간의 시선을 그렇게 볼 수 있지만 혹시 100번 양보해서 아니 마음이 복잡하면 골프 칠 수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의 전통적 시각에 따르면은 이른바 사위 사랑은 장모다. 사위가 그 처갓집에 오면은 씨암 딱 잡아주는 것이 장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전통적 시각에서 봤을 때는 뭔가 우리 그런 정서에 맞지 않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그 딸이라고 할 수 있는 김건희 여사도 실질적으로 이 상황 속에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저렇게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여유가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또 개인의 어떤 사적 영역인 것인데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취재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김건희 여사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인 그냥 그 장모로서 개인적인 사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인에 대해서 저렇게 취재를 한다라는 취지로 해가지고 계속적, 지속적, 반복적으로 쫓아다니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에 대한 의문을 좀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금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저렇게 쫓아다니고 저렇게 영상을 찍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될 수 있어요. 특히 여성에 대해서 신체를 촬영하면은 성폭력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처벌될 수도 있고 지금 그런 사건을 굉장히 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면은 저 그 동영상을 찍은 자체가 도찰의 문제로서 네.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 그리고 성폭력 처벌에 관한 법률상에 이 불법 촬영으로 처벌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저건 그 어떤 매체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체포 구속 그 시점을 해서 이때다 하면서 지속적으로 쫓아다녔던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과연 저와 같은 사인에 대한 지속적인 어떤 그 촬영과 쫓아다닌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네. 저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갑자기 얘기 나온 김에 궁금해진 게 그러면 김현주 평론가님. 네. 해당 매체 이제 제일 좋은 건 해당 매체한테 저희가 물어보는 게 제일 좋죠. 그렇죠. 어떤 의도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이 행적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영상 촬영한 거예요? 물어보면 제일 좋긴 하지만 그렇죠. 미처 저희가 물어보지 못했으니까 한번 우리가 추론을 해볼게요. 그럼 저 매체는 저걸 찍어서 어쩌자는 걸까요? 자, 감히 어딜 돌아다녀? 뭐 그런 의미로 찍은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떤 의도로 찍었을까요? 진짜? 뭐 일종의 그 뭐 뻗치기라고 하죠. 흔히
그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집행될까 아닐까에 관심이 몰려 있는 사이에 네. 그 일가에 해당되는 분이 과연 어떤 그 행보를 보이고 있을까에 대해서 뭐 관심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방금 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인들의 어떤 그 생활에 대해서 이것에 어떤 그 색깔을 입히고자 하는 만약에 의도가 있었다면 뭐 옐로우 저널리즘이라고 할까요? 일종의 좀 관심사를 폭발시켜서 본인들의 매체에 관심이 좀 오게끔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네. 것은 사실입니다. 혹시 해당 매체 바쁘지 않으시면요, 한번 뉴스파이터에 이런 의도였다, 취재 의도였다 한번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요, 김묘성 기자님,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나와서 가지고 많은 이제 언론들의 관심 갖기도 했는데 여기서 이 가까운 거리에서 이 사람의 모습도 포착이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에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석방이 됐고 다시 경호처로 돌아간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의 이야기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3차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 저 윤석열 뒤에 있네. 대통령이 오. 참석을 했는데 그 뒤에 빼꼼하게 짠! 네, 나와. 바로 이 모습입니다. 네. 근접 경호하는 모습, 김성훈 차장의 모습이 포착이 야, 됐습니다. 진짜 지근거리에서 하네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 차량이 12시 48분께 구치소에서 출발을 했는데 네. 그때부터 근접 경호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 그리고 어제 오후 1시 58분, 지금 그 모습인데요. 윤 대통령이 심판정 문을 열고 입장을 할 때 뒤편에서 윤 대통령을 경호하는 모습, 김성훈 차장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그리고 1시간 43분 만에 이제는 3차 변론이 끝이 났는데 네. 오후 3시 43분입니다. 그때 재판이 끝나자 김성훈 차장으로 보이는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직접 심판장 안으로 들어와서 의자를 앞으로 밀고 윤 대통령이 퇴장할 수 있도록 안내한 것으로 약간 전해지고 통로를 확보해 있습니다. 주네요. 길을. 네. 저런 모습. 그러니까 김성훈 차장이 완전히 이제 지근거리 밀착 경호를 한 셈이잖아요. 근데 바빠요. 검찰 수사 끝나자마자 서울구치소로 향했다가 서울구치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있으니까 그리고 다시 헌법재판소 재판정으로 향했다가 막 왔다 갔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막 바빠요. 자,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압수수색을 위해서 관저로 지금 나갔다고 합니다. 현재 대통령이 지금 부재인 만큼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승인을 해주시지 그래요? 가서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 경호 대상자는 대통령님뿐만 아니라 영부인님도 경호 대상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경호 대상자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 관저에 대해서 지금 압수수색을 경호처에 나가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승인권자가 지금 우리 차장님 아니십니까? 예, 제가 승인권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승인해달라 이런 부탁이 말씀이 왔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승인을 하라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제가 돌아가서 관련 법률 검토하고 판단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바다에서 작살로 잡은 회가 맛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계신 차장께서 생선을 가두리 쳐놓고 작살로 잡는 것을 촬영해서 이게 그 생선입니다 이렇게 직접 보여주고 뭐 여사가 화답했다 이런 식의 지금 주장들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뭐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지만 대통령과 영부인님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이제 저런 대목을 보면 이제 시청자분들은 이제 진영을 떠나서 그런 생각하실 거 아니 지금 국면에서는 시청자분들과 국민분들에서 답답하니까 뭐가 진실인지 알고 싶으니까 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예를 들어 그 보도가 진짜 맞냐 틀리냐 그것부터 좀 말해주고 뭐가 대통령 영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는 게 좀 제한돼 있다 그렇게 어물쩍 넘어가냐 어정쩡하냐 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국회에서 내란 국조특위에서 오늘 출석을 해가지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경호처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박종준 전 처장이 그 지금 직무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직무 대행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본인이 검찰에서 청구된 구속영장이 반려됨에 따라서 다시 서울구치소로 바로 가면서 본인의 임무를 다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주위의 평가를 보게 되면 사의를 표명한 전 박종준
처장의 경우에는 좀 온건하다. 그리고 이 김성훈 차장의 경우에는 좀 강경파다.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히 강하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 하지만 그 대통령 경호법이라고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에 보게 되면 그 경호 대상에는 대통령과 그 가족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분이 국회에서 말씀하신 내용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경호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 명백히 그 경호 임무에 충실한 것에 대해서는 뭐 별반 그 다른 평가를 내리는 것이 과연 필요할까? 그 담백하게 본인 직무에 충실하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승인을 해달라고 하니까 관저에는 지금 말씀처럼 김건희 여사도 여전히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영부인도 보호 대상이다. 즉 그 말을 오늘 국정조사 특위에서 강조했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어떻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봅니다. 장구를 내려놓은 장구의 신, 아니 하정연 평론가님, 장구의 신이 장구를 내려놓으면 뭐예요? 그냥 신이에요? 뭡니까 이거 그냥? 요번에 그 현역가왕 얘긴데 네. 박서진 씨가 별명이 장구의 신이잖아요. 아하! 요번에 선보인 무대에서 장구를 내려놓고 노래만 부른 거예요. 어머나? 근데 가수들이 보통 오디션에 출연할 때 보면 없던 필살기라도 만들 판인데 맞아요. 개인기 만들 판인데 네. 있던 필살기, 있던 개인기를 안 썼다는 것이 어머나? 상당히 특이한 거고 그 정도로 박서진 씨가 현역가왕에 임하는 마음가짐이 정말 비상한 각오로 나왔다. 아하.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한다. 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저 박서진 씨가 현역가왕 출연하기 전에 마음고생을 한번 했습니다. 뭐죠? 뭐였죠? 홍역을 치렀는데 그게 뭐냐면 당시에 박서진 씨가 1995년생으로 20대 초반에 병역 면제를 받았거든요. 아. 근데 그걸 얘기를 못한 거예요. 그게 뒤늦게 알려지면서 사람들한테 막 비난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박서진 씨가 해명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뭐라 그랬냐면 정신질환으로 내가 군면제됐다고 하면은 나를 향한 시선이 부정적으로 바뀔 것 같아서 무서운 마음에 말을 못했었다. 세상에. 그렇게 해명을 했었는데 그런 마음고생 끝에 이번 무대에서 그렇게 새로운 노래를 보여주게 된 겁니다. 아, 기억나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너무 자신이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순간 판단. 누가 다른 것도 아니,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군 면제를 받은 게 아니라 자신의 어떤 질환으로 군 면제를 받았다는 걸 솔직히 말한다고 세상에 어느 누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받겠어요. 그걸 떳떳하게 말하지 못했던 게 오해를 불렀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필살기 장구를 내려놓은 무대는 어땠을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순이 일을 하시나요? 꽃처럼 하얀 꽃순이 나의 눈에 이슬 안기고 내 곁을 떠나간 꽃순이 찾을까요? 첫사랑 꽃순이 내 사랑 꽃순이 꽃 피는 봄이 돌아오면은 내 곁에 오려나 꽃순이 내 곁에 오려나 꽃순이 마치 김현주 평론가님, 박서진 씨가 나 봐라
장구 없이도 노래 완전 잘한다. 완전 막 지금 그거 막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본인 생각도 아마 그거였던 것 같아요. 장구가 없어도 노래가 나오네? 오. 이런 평가를 받고 싶었다고 그래요. 네. 지금 현역가왕2가 준결승전이 코앞입니다. 그러면 모든 그 출연자들이 전부 승부수를 던져야 할 그렇죠. 때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 기타도 그렇고 장구도 그렇고 맞아요. 악기를 들고 나오는 모습에 익숙한 분들이 이거를 내려놓는다는 거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기도 할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본인 생각에는 내가 이 장구에 가려서 내 노래만 오롯이 평가받을 기회가 없었다라고 아마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려놓고도 나 이렇게 노래 잘해 라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그러네요. 아니 근데 김묘성 기자님 앞서 잠깐 하재근 평론가님 그 마음고생이 뭐였는지 설명해 주셨지만 이제는 물론 100%다 털어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치더라도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해는 진정성 있는 자세로 풀면 되고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가 중요한데 그 중요한 중심에는 가족이 있습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박서진 씨가 고향 삼천포로 내려가서 부모님을 만나는 장면이 또 나오기도 했는데요. 심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어디에 터놓을 곳도 없었을 때 밤늦게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당장 내려오라고 하셨답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아버지는 오랜만에 만난 아들 박서진 씨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냐. 다들 그렇게 피 튀기면서 살고 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마음 굳게 먹고 악착같이 살아라 라고 위로를 건네셨다고 합니다. 세상에 참 진심 어린 아버지의 어떤 격려와 충고, 사랑에 아마 힘이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박서진 씨의 어떤 이 무대를 누구보다도 자신의 일처럼 그렇게 마음 졸이며 또 이 뭔가 애정을 갖고 지켜본 분이 있었을 거예요. 경연자분 중에 과연 누굴까요?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찬이 현역가로 나가려고 가정사 이슈를 근데 그건 진짜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수치스러운 가정사를 오픈하게 어디가 있어. 그것 때문에라도 나오기 싫었어 솔직히.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는 거잖아요. 저도 솔직히 힘든 일이 있었고 우여곡절도 많았는데 때가 되면 좋은 날 꼭 만날 거다. 사람이 살다 보면 오르막길도 내리막길도 있잖아. 가슴 답답하게 고민하지만 때가 되면 잘 풀릴 거야. 사랑을 하다 보면 좋은 사랑도 싫은 사랑도 있잖아. 머리 복잡하게 생각하지만 때가 되면 꼭 만날 거야. 우리네 쿵짝 인생 멋진 영화처럼 잘 살아보자. 인생이 별거 있냐 사랑이 별거 있냐 어차피 한 번 사는데 내 인생 내가 바로 주인공이다. 신나게 살아볼란다.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짜라작작작작 이게 바로 내 방식이다. 사나이 가는 길 쿵짝 인생 멋지게 살아볼란다. 와, 사실 김수찬 씨 하면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노래 실력도 노래 실력이지만 노래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주로 선배 가수들 유행가 이 송대관 씨 성대모사나 모창 막 이런 거 잘하는 걸로만 이 기억하는 분 많았는데 최진영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노래? 저도 그 어떻게 보면 노래방 18번 곡 송대관 씨 인생은 네 박자의 21세기 버전 같다는 느낌이 있는데요. 한번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세련된 모습과 그런 그 안무가 어떻게 보면 요즘 많은 사람들의 그 사랑을 받는 그런 모습 같고 어떤 사람들은 그 김수찬 씨의 개인적인 인생과 어떻게 보면 그 가사가 똑같아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실제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습니다. 내가 보통 사람인지를 테스트하는 가늠자가 있다. 그게 바로 저런 사랑 노래를 들을 때
가슴 찡하고 내 얘기 같으면은 그게 보통 사람이다 하는데 그만큼 보통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공감을 받기 때문에 이런 그 김수찬 씨의 노래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공감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자기 삶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감정에 이입을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보암직도 하고 어떻게 보면 드름직도 한 그러네요. 어떤 그런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근데 이 무대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하재근 평론가님 아까 영상도 그랬지만 뭔가 이 자신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 아까 영상 보니까 사실 현역가왕 나오기 싫었다면서요. 네, 그런 얘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무대에서는 뭐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궁짜자 작자 하면서 또 신나게 불렀지만 네. 사실은 저런 무대를 하기 직전까지 굉장히 그 안타까운 과정을 겪었습니다. 김수찬 씨가 마음고생을 한 건데 왜냐하면 최근에 김수찬 씨 어머니가 익명으로 한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 이혼한 전 남편이 자식이 앞길을 가로막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한 다음에도 뭐 전 남편이 아들을 계속해서 뭐 괴롭혀왔고 힘들어하고 있다. 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김수찬 씨를 안타까워했거든요. 근데 일각에서 어떤 소문이 퍼졌냐면 일부러 현역가왕 2탄 나오려고 가정사 이슈 터뜨려서 노이즈 마케팅한 거 아니냐 아이고. 이런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네. 김수찬 씨가 막 마음고생을 하면서 아니 그런 수치스러운 가정사를 오픈한 사람이 어딨나 그것 때문에라도 나오기 싫었다라고 하면서 내 손으로 부친의 치부를 더 이상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수십 년 동안 참다가 용기 내 고백한 엄마의 소중한 마음 그걸 짓밟는 시선이 너무 가슴이 아프다. 이게 참담한 신경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어떤 우여곡절 끝에 그래도 긍정의 에너지를 가지고 무대에서 그 긍정의 에너지를 발산시켜서 멋진 무대를 만든 모습 보면서 아마 어머니도 기뻐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의 경연 무대도 힘내시기를 또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랜만에 이분 그런데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얼마 안 남았어요. 몇 개월 안 남아가지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네,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는 만났더니 일단 제 눈에 너무 잘생기고 네, 너무 키도 크고 막 잘생기기도 했고 뭔가 그냥 저한테 특별히 노력을 안 하는데도 그냥 잘 맞는 느낌인 거예요. 저도 별로 노력 안 해도 되고 이 친구는 또 그런 저를 이해하려고 별로 노력을 안 해도 워낙 좀 둥글둥글하니까 이게 잘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랑은 할 수 있겠다. 지난번 한 1년 전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역술가분이 여기 나왔을 때 저한테 연애운이랑 결혼운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운명을 거스르는 삶을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와, 서동주 씨의 서세원 서정희 씨의 딸 서동주 씨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랜만에 지금 소식이 들려왔는데 뭐 결혼 소식이 들려온 것 같은데 지금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6월에 결혼을 하기로 했다라고 앞서 인터뷰를 보셨는데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새해에 복 많이 받읍시다 이렇게 메시지를 올리면서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했거든요. 근데 웨딩 화보 사진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웨딩드레스뿐만 아니라 캐주얼한 복장을 입고 그러니까 웨딩 화보 형식의 그렇게 사진을 또 많이 찍는데 그 사진들을 공개한 겁니다. 김묘성 기자님 나중에 저렇게 하실 거예요? 먼 것 같습니다. 네. 예비 신랑의 얼굴을 완전히 공개한 건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사랑에 담긴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이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신랑은요, 완전히 공개된 건 아니지만 일단 키가 184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와, 대박 훤칠한 사건. 키를 자랑하고 있고 네.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만나게 됐는데 서로가 만나면서 이렇게 스며들긴 했지만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겠다, 결혼 결심 이런 것까지는 아니었고 그냥 어느 순간 생각했을 때 이 사람과는 돈 없고 힘들 때도 같이 있으면 참 즐거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네. 그런 생각이 결혼으로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야, 기쁠 때 함께 있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하재근 평론가님 돈 없고 힘들 때 같이 있어도 괜찮다. 대박 사건입니다. 이거 발상이.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본인이 이제 그 삶의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힘들 때를 먼저 가정하고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바로 서동주 씨가 이혼을 했거든요. 지난 2010년에 6살 연상의 재미교포 남성과 결혼을 했다가
4년 만에 2014년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이 사람이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 중에 최고의 스트레스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그걸 겪은 거죠. 그리고 나서 11년 만에 올해 6월 달에 재혼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아마 좀 쓸쓸함도 겪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런 말을 한 것 같은데 네. 이미 신혼집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화제가 됐는데 경매를 통해서 서울 도봉구에 있는 그 주택을 12억 원에 낙찰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거를 다 인테리어 공사를 해서 지난달에 입주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야, 바로 저 집인가 봐요. 대박 사건입니다. 근데 아마 이 서동주 씨의 11년 만에 재혼, 뭐 본인도 지금 기쁨을 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누구보다도 서동주 씨 본인 못지않게 기뻐할 분 바로 누군지 감 잡으셨죠? 이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결혼한다고 얘기 처음에 들었을 때 어땠어? 느낌이 어땠어? 엄마는 솔직히 안 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어. 그치. 그럴 수 있지. 엄마는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어쨌든 결혼이라는 것에 상처가 있잖아. 근데 너는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너의 일을 더 하고 싶은 거 더 마음껏 하다가 결혼하면 더 좋겠다. 엄마 마음이 그런 거지. 엄마는 그렇게 좀 예쁘게 오래오래 같이 행복하게 너무 욕심내지 말고. 그치. 이제 우리가 어쨌든 함께 지금 새 출발하면서 둘 다 똑같은 길을 걷고 있잖아. 그래서 나는 더 의지가 되고 너랑 그래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좋은 건강한 그런 결혼 생활 서로 했으면 좋겠어. 엄마 결혼할 거야? 건방지게 딸이 먼저 하려고 그래. 하여튼 의논해 보자고. 진짜 저런 모습 보면 김현주 평론가님 진짜 엄마 딸 사이가 아니라 참 자매 같은 그런 진짜 막역한 사이잖아요. 외모뿐만 아니라 그 생각하는 것도 아마 정말 그런 자매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 네네. 하지만 엄마로서의 입장은 정말 100% 이해가 갑니다. 그 중간에 얘기하잖아요. 솔직히 결혼 안 했었으면 하는 생각도 했다는 네네. 게 굉장히 솔직한 얘기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남들이 그 본인들의 삶을 굉장히 들여다보는 그런 삶을 쭉 살아왔고 또 우여곡절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네. 그 염려하는 마음 정말 그 자식 생각하는 부모 마음은 그 입장 돼보지 않고는 모르는 겁니다. 딸 가진 엄마 입장이 어떤 건지 정말 10분 공감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저 영상에서 조금 전에 하재근 평론가님 서동주 씨가 영상 말미에 갑자기 돌직구를 날렸어요. 엄마 결혼할 거야? 그러니까 서정희 씨도 새로운 이 인연을 만난 거는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데 사실 새로운 인연을 만난다고 다 결혼하는 건 아니니까요. 진짜 돌직구를 날렸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짜? 그러니까 서동주 씨가 바로 엄마의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네. 서정희 씨도 과거에 이제 농담식으로 결혼식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서동주 씨한테 우리 공동 결혼식 할까? 그래가지고 서동주 씨가 막 질색하는 그런 장면이 물론 농담이지만 네. 그런 말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서정희 씨가 지난해 6살 연하 건축가인 남자친구하고 공개 연애를 이제 발표를 했었죠. 네. 그 이후로 관계가 잘 순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서동주 씨가 그 엄마의 남자친구를 아직은 아저씨라고 부르긴 한다고 합니다. 아직은? 네, 아저씨라고 부르는데 네. 하지만 사실상 거의 아버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동주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번에 결혼식 할 때 아저씨의 손을 붙잡고 신부 입장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은 아저씨라 부르지만 심리적으로는 아버지라 생각한다. 어머나.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네. 서정희 씨도 아마 이렇게 되면 결혼식을 어쩌면 조만간 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뭐 이미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면 아저씨가 조만간도 얼마 안 있겠어요. 진짜 아버지라고 부를 날이 올 것 같은데 서정희 씨가 방송을 통해 어떤 욕심을 드러내서 이미 영상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생각이 없었어요, 사실. 갑자기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제가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둘이 아름다운 보금자리가 있잖아요. 지금 2번째 세컨하우스로 또 지금 짓고 있거든요. 오픈하는 날 작은 결혼식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며칠 전에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집이 진행이 안 됐었어요. 아예 시작도 안 해서 저는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그 집을 다음 프로젝트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 집이 자꾸 속도가 나는 거예요. 동주 집보다 속도가 더 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작은 스몰 웨딩 사진도 찍고 좀 예쁜 그런 걸 남기고 싶었는데 너무 속도가 빨리 나는데 요즘은 제가 더 재촉을 하고 있어요. 사랑의 설렘이 재혼할 때도 있을까 그런 생각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웨딩 드레스 입는 막 상상하고요. 엄마가 자꾸 따라해요. 이혼할 때도 따라. 네. 오늘 옷도 일부러 여기 와서 입었어요. 따라할까? 동주가 이제 좋은 소식을 저도 이제 뭐 같은 어떻게 이렇게 자꾸 맞물려서 이러니까 저도 괜히 라이벌 의식이 저도 괜히 라이벌 의식이 힘들어가지고 요즘에 괜히 긴장하고 있어요. 합동 결혼식 하면 어때? 너무 싫어요. 합동 결혼식 얘기에 지금 질색을 하고 나선 서동주 씨 모습까지 나왔는데 최진영 변호사님 혹시 이제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서정희 씨도 재혼을 하게 되는 거고 서동주 씨도 재혼을 하게 되는 셈인데 혹시 법에 딸이 엄마보다 재혼 먼저 하면 안 된다 혹시 법에 저촉된다 그런 거 있습니까? 그런 법 있으면 저한테 오십시오. 네네. 그런 법 없고요. 네. 저는 이걸 보면서 한국판 뮤지컬 맘마미아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맘마미아라는 뮤지컬 자체가 엄마가 딸 소피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그 소피 딸이 엄마의 예전 남자친구 3명을 초대를 했는데 맞아요. 그 어떻게 보면 잔치를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엄마와 전 남자친구 한 사람이 결혼하는 그런 모습을 그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비슷한 모습이 또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모습이 굉장히 훈훈하고 이거 나중에 정말 뮤지컬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른바 영화 건축학 개론의 실사판도 보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서동주 씨 같은 경우에 지금 연하남이 지금 건축가라고 하고 그것을 경락받아서 인테리어를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고 있던 이 영화 건축학 개론의 모습도 겹치는 것 같아서 우리 보는 사람들의 기분을 또 좋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야, 최진영 변호사님 오늘 사연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하고 오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좋은 해석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서정희 씨와 서동주 씨 앞으로도 행복한 모습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세상에 제목만 봐도 지금 경악스러운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그제 이른 아침입니다. 경남 거제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사고 소식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이고.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탓에 피할 수도 없는 사고였습니다. 당시 영상이 준비됐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세상에 네. 저 멀리 보이는 적색 신호에 운전자는 천천히 속도를 줄이는데요. 네. 보행자들이 횡단보도 중간쯤에 다다른 순간 네. 흰색 차량 한 대가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깜짝 놀랐어. 아이고. 놀라 멈춰선 시민들도 이렇게 보이는데요. 어머나. 안타깝게도 차량과 부딪힌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어머머나 세상에 진짜 너무너무 놀라서 지금 시청자분들도 깜짝 놀라셨을 텐데 지금 너무너무 쏜살 같아서 이거 뭐라 말이 안 나와요. 하재근 평론가님 지금. 예, 승용차가 거의 피하기도 힘들 정도로 매우 빠른 속도로 지금 사람들을 덮친 거잖아요. 무서운 사건인데 저 이제 승용차에 그 치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머나.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보행자들이 있었는데 치였다고 합니다. 저기 있네요. 아이고 세상에. 그렇습니다. 50대 남성이 머리에 큰 부상을 입고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그리고 또 다른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30대 남성이 네팔 국적인데 네. 이분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이게 지금 사망하신 분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른 시간이었다고 한 거 보니까 지금 딱 봐도 영상에 동트기 전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하루를 생활하시려고 출근하시는 분도 많으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김현주 평론가님 세상에. 네, 그렇습니다. 7시가 채 되지 않은 어둑어둑한 새벽 시간에 정말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성실한 정말 무고한 분들이 이렇게 희생돼서 세상에.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한 명이 돌아가시고 한 분은 또 경상을 입는 바람에 모두 사상자가 이제 2분이 나왔는데 어휴, 세상에. 인근에 있는 그 대형 조선업체에서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분들이었다고 아이고. 해요. 아마 이 당시에 길을 건너고 있는 대부분이 그쪽으로 출근하시는 분들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에 세상에. 안타까움이 더 큽니다. 이 당시 보시다시피 보행자 신호가 나서 보행자들이 건너고 있었고 차량은 빨간불이 있었기 때문에 섰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전속력으로
이렇게 부딪히는 바람에 큰 사고가 말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 운전자가 혹시 음주를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자연스레 들지 그죠. 않습니까? 근데 조사를 해봤더니 동승자는 없었고 이 운전자는 음주나 마약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는데 가해 운전자가 30대 여성이어서 이 피해 당하신 분들 더 큰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 이 경악스러운 사고의 가해 운전자가 잡고 보니까 최진영 변호사님 음주도 아니고 마약도 아니라는데 대체 그럼 이 사고는 어떻게 설명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지금 사람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른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지금 그 입건은 됐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과실인가? 오히려 뭔가 어떤 그 특별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냥 간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전 도저히 이 상황을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어쨌든 고의가 아니고 과실이라고 볼 때는 신호 위반, 그리고 속도 위반, 그리고 전방 주시 의무 위반, 그리고 특히 여기가 횡단보도였기 때문에 서행해야 될 뭐 이른바 10대 중과실 다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케이스에 있어서 형사 처벌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로서는 뭐 음주나 마약을 한 것도 아니고 봤더니만 보통 이런 케이스에서는 휴대폰 전화 받다가 사고가 나는 케이스도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도대체 어떤 과실이 있었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과실인지 아니면은 그냥 뭐 에이라 모르겠다 갖는 것인지 정말 이런 고인지 과실인지에 대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가지고 이와 같은 피해자들에 대한 명확한 어떤 그 배상, 보상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안타깝게도 지금 사망하신 분까지 이 생긴 사고란 말이에요. 반드시 이건 사고 원인 밝혀내 주시고 그리고 차제에 물론 동특이 전이었다고는 하지만 저 영상 보면 어두컴컴하잖아요. 그러면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구간, 많이 일어나는 구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가로등도 좀 밝게 한다든가 그런 조치까지 좀 취해 주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